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은요,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엑스레이는 뼈다귀예요, 뼈다귀. 엑스레이 뼈를 봐요, 뼈. 그러니까는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뭐 튀어져 나와 있어서 뭐 이게 뭐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들은 100%에서 여기서 뼈가 다 튀어져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 정도에서 튀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꼭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그게 뭘 확인하냐면 초음파를 띄워요. 초음파. 초음파를 띄워서 족저근막이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가 보통 2에서 3mm가 정상인데요. 그게 2배에서 3배 정도까지가 두꺼워진다. 그러면 아하,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RI를 병원에 가면 MRI를 뭐 족저근막염 진단한다고 찍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좀 오바스럽죠. MRI가 뭐 쌍검사도 아니고 MRI를 찍어가지고 족저근막염을 할 정도가 되면, 예, 그 병원은 조금 오바스러운 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예방이 최선이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족저근막염은 족욕을 많이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거를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테니까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가 됐을 때 있잖아요. 물론 내가 간단히 조금씩 아플 때는 스트레칭도 하고 족욕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얘가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됐을 때는 약을 좀 소염제를 급성기에는 좀 드셔주시고 좀 쉬어야 돼요. 많이 움직이게 되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찢어지는 통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쉬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체외 충격파. 이거 체외 충격파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막 병원 가면은 막 이거 뭐 비싼데 이거 하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는 정확하게 뭐 이게 체외 충격파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음파 파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직이 재생되려면 신선한 피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 신선한 피를 많이 가려고 혈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혈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피를 많이 가도록 하는 치료가 체외충격파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의 역치를 낮춰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아플 때 통증을 느꼈는데 얘를 바보로 만들어서 요만큼 아플 때 통증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그거예요. 그리고 뼈도 잘 붙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외충격파는 피를 많이 가도록 하는 치료다. 조직을 재생하려고 하는 치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체외충격파는요. 기계가 중요해요. 기계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체외충격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라는 똑같은 체외충격파 기계가 아니라 기계가 여자들 보면 아시겠네. 여자분들은 레이저 하잖아요. 레이저를 하면 내가 어디 병원에 갔더니 거기 레이저 기기가 뭐가 있어. 여자분들 다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뭐 얼굴에다 뭐 레이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레이저 기계가 좋은 거가 효과가 좋은 것처럼 충격파 기계도 기계가 좋아야 효과가 좋고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사 치료. 이제 증상이 좀 심하면 주사 치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얗게 생겨 있어요. 그런 거 맞으면 안 돼요. 제가 뭐 깔려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뭐 병원에 갔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주고 그런 건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얗게 생긴 거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니까요. 그런 건 몸에 좋지 않아요. 족저근막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족저근막을 파괴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 스테로이드가요. 또 하나는 그 족저근막하고 지방층, 그 바깥쪽에 있는 지방층을 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쿠션감을 줄여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제외하고요. DNA 주사, 뭐 우리가 뭐 플라센텍스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DNA 주사, 그 다음에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죠. 그리고 콜라겐 주사들도 요즘에는 놓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PRPC 같은 주사들도 놓기도 해요. 피를 뽑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것들이요. 이 주사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장황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요, 정형외과를 치시면요, 정형외과 많죠. 정형외과를 치시면 제일 윗줄에 제가 정형외과 주사의 모든 것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시면 아까 전에 뭐 DNA 주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사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은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술하다 제가 수술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워낙 험하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올해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말이잖아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수술을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는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뭐 구멍을 뚫어서 뭐 내시경으로 뭐 수술, 그럼 내시경을 하죠. 요즘에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으로 수술한다는 게 의사가 간다는 거지 판단은 간단하지 않아요. 몸에 칼을 댄다는 건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찍었는데 어저께까지 소리가 안 나왔는데 오늘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쪽 발이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 앞꿈치 있는 쪽 발가락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얘를 뒤로 이렇게 제껴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족저근막이 만져집니다. 그 족저근막이 여기 뒤꿈치부터 이렇게 앞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띠가 만져져요. 족저근막이 안 만져진다? 말도 안 됩니다. 만져집니다. 잘 눌러보면 만져져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을 이렇게 따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스트레칭을 해주면 돼요. 그게 내가 앞쪽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앞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되고, 뒤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뒤쪽 중심으로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돈도 안 들잖아요. 내 손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아침에 침대 위에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한 달간 해봅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편합니다. 이게 어저께 이게 안 나와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어저께 제가 그 틀어놓고서 제가 설명을 다시 생으로 드렸거든요. 라이브 하듯이.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근데 오늘은 정말 잘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족저근막을 만지면서 내가 아픈 부위를 이렇게 쓸듯이 하는데 왜 아침에 하라고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체중을 딛기 전에 얘를 먼저 준비 작업,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한 달 정도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했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전에 체외 충격파가 혈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족욕을요, 뜨끈뜨끈한 물에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족욕을 왜 하라고 하냐면요. 족욕을 하면요.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피를 이쪽으로 많이 가게 하고 싶은데 혈관을 많이 만드는 것은 체외 충격파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게 족욕이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물에 족욕을 같이 하시면 피가 많이 가면서 더더욱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수건을 걸어서요. 이렇게 발 앞부분에다 이렇게 걸어서 뒤로 이렇게 당깁니다. 쭉 당겨요. 그래서 발바닥이 중요한 건 늘어나는 힘을 받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장단지 근육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준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서 발바닥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10초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쉬었다가 5세트를 반복을 해줘요. 지금 저 동작을 할 때 제가 이 발 그 동작을 할 때 이게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길 때 발을 펴보시고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다리가 짧아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피고 저같이 짧은 사람도 다리를 피고서 수건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장단지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리가 기실 거 아닙니까? 다리가 기시니까 이거를 하시려면 저보다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장단지가 무리가 안 되게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환은요. 무지해반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관심 많죠? 저는 무지해반증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족저근막염 무지해반증 저희 그 홍보팀장님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 국내프 나가가지고 이제 막 발 질환들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무지해반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지해반증 누가 본다고 했는데 관심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걸 해봤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면 무지가 외반을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요게 무지입니다. 얘가 무지. 엄지발가락이 외반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괜히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신발을 좁은 거를 신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뚝뚝뚝뚝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무지외반증이 이게 요 발등뼈, 첫 번째 발등뼈에 대해서 두 번째 발등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15도 이상 벌어지면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요것만 움직이는 것도 무지외반증이지만
그 두 번째 발등뼈랑 첫 번째 발등뼈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발등뼈가 두 번째 발등뼈하고 9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그것도 무지의 반증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얘가 생기면요, 외관상에서 이제 배기 싫죠. 아, 짜증난다. 여름에 그냥 막 쪼리 신고 막 그러면 여기 턱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여자분들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다고 해요.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딱 누르면은 되게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보통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 약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이요. 여기서 요 발등뼈에서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막 밀잖아요. 그러면 둘이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 않고 얘랑 막 싸워요. 그러면서 얘를 아프게 해요. 그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무게반증의 원인 하이힐 또 얘기가 나오죠. 참 진짜 쟤는 왜 계속 하이힐만 얘기하면서 그냥 막 말이 앞죠. 그래서 지금도 하이힐을 많이 신고 계실 텐데 하이힐은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디뎌지고 좁잖아요. 그러게 당연히 엄지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은 후천적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선천적으로 이게 잘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평발이 있어가지고요. 평발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평발이 있으면 발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엄지발가락의 입장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눌리게 돼요. 평발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서 평발이 있으신 분들이 무지의 반증이 있다. 그러면 평발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깔창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1번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발이 넓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리발처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발을 신으면 더 많이 쪼여지겠죠. 그러니까 안으로 많이 휘어진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유연성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목에 유전이 돼요. 왜 이런 거는 또 여성들만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은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만약에 무지의 반증이 있다. 그러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잘 신경 쓰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에 유전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자들일 경우에는 뭐 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자들 경우에는 무지의 반증이 별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고 계셔라. 이게 됩니다. 무지의 반증의 진행 단계. 처음에는요,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이제 배기가 안 좋아.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다가 통증이 생겨요. 그 튀어져 나온 부위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막 눌러요. 누르면서 두 번째 발가락 등이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엄지발이요. 그 뼈가 뚝 빠져나가가지고 관절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지금 여기를 보면 무지의 반증 치료에서 보통 수술은 보통 많이 안 해요. 무지의 반증 있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수술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일반적인 신발을 되게 신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 관절염이 있는 경우, 여기 보시면 관절염이 있거나 다른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을 때,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우리 쪽에 3번, 4번 내용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뒤로 밀어가지고요. 지금 전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금 옆쪽을 밀어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을 계속 자극을 해서 막 발가락이 아래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계속 통증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 엄지발가락이 여기 발등뼈 끝에서 빠져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요. 발가락이 옆을 그냥 이렇게 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만 밀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회내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휘면서 미는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밀 때 바닥에 이제 종자골이라는 이 뼈가 두 개 붙어 있어서 엑스레이를 여러분들 딱 찍어보면 병원 가서 찍어보면 엄지발가락 아래 뭐가 동그랗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물어보죠. 환자들이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종자골이라고 해서 근육이 붙어 있는 그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바깥쪽으로 돌아요. 그래 돌게 되면 더더욱 근육이 막 바깥쪽에서 많이 잠기게 되면서 증상이 확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우선 기본적으로 좁은 신발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좀 더 널널한 신발을 착용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이 바깥쪽 그 튀어져 나온 동그랗게 튀어져 나온 발 여기 뼈 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굉장히 아파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소염제를 먹고 얼음찜질을 좀 해줘라. 그리고 충격파 치료, 피를 많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렇게 치료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보통 무지해반증 웬만큼 있어가지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지해반증이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 안겨드릴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보조기는요. 여러분들 가끔 물어봐요. 아, 근데 그 보조기 이거 딱 끼면은 벌려지시면 이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다시 돌려주고 근데 그러진 않아요. 보조기는요. 이 무지해반증이라는 병 자체가 뼈가 이렇게 휘게 되고 단순히가 휘게 아니라 근육 균형이 다 무너져 버려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그 근육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다 절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너져 있는 근육이라든지 뼈 자체가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있으면 있는 데고 얘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을 했을 때 돌아가지는 않지만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급성으로 악화가 됐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효과가 조금 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칭을 한번 따라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그 밴드가 없어가지고 요걸 한 거니까 요거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옆에 다이소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고무 밴드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 거. 그거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엄지발가락에다 이렇게 낍니다. 엄지발가락에다 이렇게 끼워서요. 이렇게 이제 밴드를 걸었죠? 여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딱 그렇게 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붙이고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벌려서 이제 요거를 10초 동안 유지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이렇게 원위치 시키고요. 또 다시 얘를 이렇게 벌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힘을 빼고 이렇게 벌리고 10초 동안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방금 제가 이렇게 운동을 쭉 했잖아요. 운동 굉장히 좋은데 이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서 이렇게 버티면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느슨하게 힘을 빼고 고무줄아 네가 벌려라 그러면서 이게 몸을 발가락에 힘을 쭉 뺀 다음에 자연히 늘어나도록 벌려두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발가락에 꽉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시간이 될 때 이렇게 발을 쫙 펼쳐요. 이렇게 발을 쭉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쫙 발가락을 펴서 10초 동안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10번씩 반복을 해줘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발가락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만 우리가 항상 해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발가락을 이렇게 펴는 운동들을 해보시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가락을 펴는데 관여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가면서 그런 근육들을 키워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해주시면 요 발가락이 쪼그라지는 건 어쩔 수 없이 계속 되니까 요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알려드렸던 아까 그 고무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도 있습니다. 기관신경종 아킬레스 건장.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큰 범주들이에요. 기관신경종, 저는 이제 모튼 신경종이라고 보통 해서 당연히 모튼 씨가 발견을 했겠죠. 1876년에 영국인일 거예요. 모튼 씨가 발견했는데 요게 지금 기관신경종을 족저근막염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띠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기관신경종은요. 또 발하고 여기 발 사이에 발바닥에 이제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이렇게 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암이 아닙니다. 암이.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이 요 발뼈하고 발등뼈 요 사이에
여기 신경이 이렇게 아래쪽에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하고 발 피부 사이에 요 근육하고 그러니까 신경하고 요 피부하고 요 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짜부가 돼가지고 여기가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간신경도는요 증상이 보통 첫 번째하고 여기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여기는 안 오고요. 가운데에만 보통 와요. 가운데만 특히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여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간신경염이 있어 여기에 아파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간신경병은요 발뼈가 아프시진 않고 발뼈하고 뼈 사이가 아파요. 그러면서 찌릿찌릿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킬레스건요. 아킬레스건염은요.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장단지부터 여기 뒤꿈치까지 붙잖아요. 근데 붙는 부위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부분에 2cm에서 6cm 사이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갑자기 2cm에서 6cm 위에는 왜 생기냐? 붙는 부위에는요. 요게 이렇게 붙으면서 자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요. 2cm에서 6cm는요. 혈행이 좋지 않아요. 피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염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많이 썼는데 여기에 피가 잘 안 간 상태에서 쭉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미세 손상이 생긴다. 그게 심해지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있는 분 지금 그저께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에서 한 4cm 정도 위가 끊어져 있으세요. 보통 여기서 파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약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쓰면 생깁니다. 아킬레스건 염증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아킬레스건이 만약에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요. 요것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발 뒤꿈치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요거는 좀 하지를 못하겠고 검색해 보시면 계단에서 이렇게 쭉 다리를 내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어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의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할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어 근육이 뭐냐? 코어 근육. 우리가 코어라고 딱 생각하면 이제 예 배가 아닙니다. 배가 코어 근육 허리 딱 이렇게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이제 뱃소리가 나서 이게 코어 근육은 이제 우리가 허리를 싸고 있는 보통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어요. 어떤 근육이냐면 요거 발 안에 있는 내재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재근은요, 발에서 시작을 하고요, 발에서 끝나요. 발 안에만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고요. 외재근은요, 발에서 끝은 나는데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종아리부터 이제 내려오는 근육이에요. 이제 외재근이 커요. 왜냐면 바깥쪽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근육 양도 막 크기 때문에 외재근은 이렇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제 내재근 안쪽에 있는 근육은 뭐냐면 이 발을 아치를 만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게 코어 근육이 이게 뭐 근육량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코어 근육에서 중요성이 많아졌어요. 왜냐 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약해지면서 점점 이게 얇아지고 쪼그라들면서 발이 아치를 이렇게 코어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아치가 막 낮아져요. 발이 편편해진다고요. 그러면서 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 근육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얇아지게 되고 쿠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바닥 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에 있는 이런 내재근, 발 코어 근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코어 여기 징그러운 사진 나왔죠. 막 뭐가 벌레근, 셋째 바닥 복사.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이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은 몰라도 되고요. 발에 수많은 근육이 많이 있는데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내재근이라고 하고 발 내측에서 있는 거를 내재근이라고 하고 내재근은 발에 있는 근육 중에서 조금 크기가 작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이가 젊을 때는요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제근도 많이 써주고 내제근도 많이 써주기 때문에 내제근이 그렇게 감소가 되지를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제근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내제근이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제근이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엄지발가락 하나를 구부리고 피는데도요. 외제근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짧은 근육 내제근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제근과 외제근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외제근은 주로 구부리고 펴는 데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내제근은 그런 작용도 하지만 꽉 안쪽에서 아치를 만들어주고 발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근육이다. 나이가 드는데 신경을 안 쓰면 망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코어 근육에서 이제 말하는 발의 자체, 코어가 약해지면요. 발 자체가 약해져. 그러니까 발이 약해진다는 것은 아치를 아까 전에 내제근이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아치가 낮아지고 평발이 되고 얇아져요. 여기 옆에 근육을 보시면 근육들이요. 보통 이게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발등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나는 발등에 근육이 많은데 이상하신 분이에요. 보통 근육은 발바닥에 많아요. 발바닥에 4개 층이 있습니다. 4개 층이요. 그래서 그 발바닥에 있는 근육층이 다 아래서 아치를 작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은 발이 약해지게 되면 발바닥이 얇아지게 돼요. 내제근이 줄어들게 되면 발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코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제근이 약해지고 발코어가 무너지게 되면 족저근막염. 왜냐하면 발의 쿠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바닥이 당연히 충격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염도 많이 오고요. 쿠션이 얇아지기 때문에 발 그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해가지고 지간신경종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계속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재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좀 이따가 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발, 코 운동들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는 엄지발가락만 피고 바위는 오므리고 이렇게 오므리고 보는 쫙 피는데 이거를요. 영맘클럭이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하십시오. 애들이랑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발 먹을 때 야, 너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하게 되면 그냥 놀면서 근육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바위를 만들었어요. 바위를요. 그러면요. 얘가 발가락을 구부리는 거는 외제근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외제근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어떻게 외제근만 작용합니까? 외제근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외제근의 양이 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활화를 해서 조금씩 그런 거를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발바닥에 타올을 빗기. 이거는요. 발바닥에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씩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조금씩. 이러면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지는 발바닥에 근육이 많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당연히 뒤로는 못 당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요. 내재근하고 외재근을 같이 강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발가락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근데 나는 내재근만 좀 강화를 시켜주고 싶어. 나는 외재근은 필요 없고 내재근만 강화를 시킬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나는 외재근은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의자에 앉아요. 그래서 발바닥을요. 이렇게 다리 짚는데 뒤꿈치하고 앞꿈치를 붙이세요. 바닥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붙인 상태에서 여기 발 아치 있잖아요. 아치만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으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그렇다. 맨날 요 지렁이들 있잖아요. 지렁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 지렁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중요한 거는 발가락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발 앞꿈치하고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아치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내려놓고 또 이렇게 들어서 앞꿈치를 붙이고 있다가 5초 정도 있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되면 코어 근육을 내재근을 강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돼요. 처음에 감이 안 옵니다. 그럼 이제 그러죠. 이상한 운동 아니야? 이거 아니 내재근을 어떻게 강화해주려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요 처음엔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그거를 조금 계속 해보다 보면요. 이 느낌이구나 하면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이 느낌이 안 오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강화를 하는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마사지를 하죠. 마사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발에 있는 마사지를 이렇게 쭉 해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그 발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닥 부위에도 굉장히 근육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발 등에도 보면요. 뼈가 보통 많이 만져지는데 근육하고 사이사이, 뼈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풀어주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지금 그 족저근막염을 설명할 때 이게 발에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긴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족저근막염 할 때 불포이나 이런 걸로 굴리면 안 돼?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움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발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눌리게 되면 족저근막염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되는 거고요. 요 발 마사지를 할 때 이게 골프공, 테니스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대주는 건요. 족저근막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있어요. 힘이 좀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근육까지 같이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족저근막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준다라고 하면 앞에서 잡아당기고 당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마사지를 근육을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골프공이나 저런 걸 가지고 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차이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빨리 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이제 제가 해보니까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들의 답을 제가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시간을 한 5분 정도 빨리 좀 했습니다. 예. 이거 네. 조금 크게 제가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약간 컴맹이라서 컴맹이라서 제가 지금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뭐 40대 초반이라는데 제가 좀 40대 후반이라 제가 눈도 좀 침침하고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조금 느리더라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은 별로 없네. 어저께 그저께는 엄청나게 많던데 또 오늘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점.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저도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예, 좋아요. 예. 이게 지금 근데 진짜 아우 예, 눈도 아직 그 노안까지는 안 왔는데 저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오늘 제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었으면 이제 진짜 더 질병들 하나하나를 더 많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굿라이프라는 채널에서 제가 쭉 이렇게 질병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 그러니까 그 채널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의학 전문 유튜브인데 이제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내가 그 질병들 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아까 질병들 있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좀 자세하게 거기다 설명을 해놓은 그 저거니까 뭐그 골통의사 윤재용 해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시면 쭉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쪽에서 한번 쭉 보시고 뭐 체중력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놓은 적도 있고 막 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예, 뭐야? 아 평상시에는 아픈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손으로 아킬레스건을 만져서 통증이 있어요. 아킬레스 그러니까 같은 분이죠. 이분이잖아요. 이분 지금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거예요. 저건 이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염증이 지금 생겨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자체는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킬레스건을 싸고 있는 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르실 때 아픈 겁니다. 움직일 때는 아프지는 모르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그 주위 조직까지 굉장히 딱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제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있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그 공개가 됐죠. 그거.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시면요. 이거는 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중학생 아들이 부골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부골이라는 거가 지금 그 내측에 있으신 걸 말하는 거죠. 액세서리 그 부주상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보면 요 앞쪽에 안쪽에 요 그죠? 부주상골이라고 했어요.
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요게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거든요. 근데 그 주상골에 안쪽에 액세서리로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있는 경우, 굉장히 크게 있는 경우, 아니면 뼈가 이렇게 커가지고 모양이 변형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크게 증상이 없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부주상골이 있으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컸을 때도 그 부주상골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만약에 없으면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계속 있다. 그러면 거기다 주사 치료를 하거나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주상골이 있는데 평발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서 부주상골에 그 근육이 붙어요. 그 근육이 당겨지면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발이 있는데 부주상골이 있는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깔창을 해주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를 좀 뼈를 붙이는 수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평발이라 발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발은요,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요. 많이 있는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뀝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발이 생기는 게 그냥 발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지의 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의 축이 많이 틀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발에 평발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 평발이 왔는데 그냥 발인지 하지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엑스레이 찍어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하지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하지의 문제를 좀 더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제가 이제 갑자기 도수치료 얘기가 나와서 만정인데, 도수치료는요, 아플 때 막 주물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안 막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수치료를 하는 이유는 아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교정을 필요로 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휘어져 있는 게 다리가 휘어져서 그게 평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때 교정 같은 거를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발바닥에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평발이 만약에 심하다면 깔창 같은 거는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의 반증이 있으면 굳은 살이 잘생기죠. 왜냐면 그쪽으로 계속 자극이 있으니까 잘생깁니다. 굳은 살이라는 거는 그 살이 견디는 힘보다 자극을 계속 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굳은 살, 이게 신발하고 이게 살하고 이게 자극이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살이 잘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신발을 신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고요. 발이 원래 아치가 푹 뺀 형태인데 평소보다 약간 더 걸으면 아치 부분이 약간 땅. 이거 족저근막염이잖아요. 족저근막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족저근막염이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윤경표, 뭐 윤경표님, 예, 그 여기 발을 이렇게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본인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만져지실 거예요. 그 부분 엄지발가락으로 하루에 10분씩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저 정도면 많이 좋아져요. 본인은 족저근막염이 있으실 것 같고, 족욕을 하시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힘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얘가 무릎하고 고관절에 무리를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팔다걸음 자체가 발의 문제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릎이나 그 골반 쪽에 많이 해를 준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는 고치시려고 해야 되는데, 팔자 걸음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고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고관절부터 시작되는 팔자 걸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정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중3이고 어디를 파신다는 거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발 마사지를 할 때 강으로 해야 시원한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약으로,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약으로 해도 너무 아파요. 이런 증상이 많은 걸. 우리가요, 예를 들면 날씨가 비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기온이 막 변하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아프죠.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기온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내 몸에서 이제 막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이렇게 있어지는 거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조금만 눌리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픈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아픈 통증이 오는 거를 참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걷는 거를 할 때도 내가 걸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20분 걸으면 돼요? 30분 걸으면 돼요?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가 30분을 걸었는데 걷는 동안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걷고 나서 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걸으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은요. 마찬가지로 저 발 마사지도요. 강으로 해야지 시원한데 몸이 안 좋은데 약으로 해도 너무 아프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맞습니다. 약으로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옆에서 누가 화나 있는데 갑자기 평상시에는 꽝 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가 밑발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살짝만 쳐도 그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건드리질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2 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지의 반증이 심한 건 아닌데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났다 하면 이런 걸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근데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 보통 관절염이 옵니다. 근데 이게 관절염이 왔다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무지외반증을 나중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술을 했어요. 근데 관절염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아팠는데 관절염의 증상은 무지근하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근하게 온다고요? 네, 무지근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증상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지외반증이 치료가 돼서 이제 안 아파져야 되는데 관절염의 증상은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지체하지 말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관절염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고요. 무지외반증하고 상관없이 관절염이 오면 수술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그거는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피로감을 자주 느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요. 발바닥 하이힐도 안 신습니다. 근데 닷새 탓인지 발바닥이 앞이 자꾸 굳은 살이 생기는 이거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발바닥이 앞쪽이 자주 아프고 굳은 살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앞쪽에는 계속 자극이 생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많이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쿠션이 분명히 약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발바닥에다 쿠션감이 있는 깔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일부만이 계속 발바닥에 이렇게 자극이 된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제 그 발바닥의 도감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디뎌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깔창을 착용해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단을 헛디뎌 발목을 삐어서 인대를 심하게 다치면 오랫동안 지났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의자에 앉아서 한 발만 찌르면 못 일어나는 복잡과 인대가 혹시나 끊어져서 그런가. 열심히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발목을 삐었어요. 인대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 인대가 유식한 말로 전거비 인대라는 발바닥 바깥쪽에 있는 인대예요. 보통은 이렇게 다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다치는 경우에는요. 발목을 다치는 경우에는요. 이게 발목의 인대가 손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과 불안정성. 통증은 뭐냐면요. 내가 발목이 삐었는데 막 당근 부었어요. 당연히 아프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으면 그게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두 달, 세 달이 지난데도 계속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인대가 많이 손상됐으면 수술적인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발목에 불편감은 없어요. 근데 발목이 덜렁덜렁거려요.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인대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서 인대가 잘 잡아주지 못하면 발목이 덜렁덜렁거립니다. 그거를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요. 불안정성이 있다고. 아니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바깥쪽이 확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목에 내가 불안정성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발목의 증상을 떠나서 이 발목 내측 안쪽에 관절염이 와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불안정성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 발가락 앞쪽에 굳은 살,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기 발가락의 앞쪽에 굳은 살이 왜 생길까요? 아기가요? 예.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웃는 거는 모르니까요. 예. 예. 초등학생 발바닥에 티눈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요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자극이 많이 되죠.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티눈이 이렇게 막 생기고 이 앞쪽에 이제 막 굳은살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요, 어른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특별하게 이제 막 이제 행동을 주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애기들은 내가 디뎌지는 대로 이제 자꾸 디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애들이 이제 병원에 왔었을 때 체중이 정상적으로 디뎌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다리의 길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리의 길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다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휘어져 있거나 뭐 허리 튀듯이 막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한쪽에만 계속 자극이 많이 되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서 밸런스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쭉 이렇게 애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하지 전장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지를 다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길게 한 장, 옆에서 한 장, 그 다음에 아래 사진 한 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봐서 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도 자꾸 무슨 뭐 굳은 살이 박힌다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살이 얼마나 얕은지를 확인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그 살이 너무 얕아가지고 자꾸 자극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쿠션감을 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밸런스가 틀어져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밸런스를 잡는 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한다고. 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쭉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뭐, 솔직히 뭐, 티눈 뭐, 발가락, 이거는 제가 피부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솔직히 저희 병원에 오면은, 뭐, 이거 티눈 있어요. 그러면, 피부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말을 쭉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상한 소리는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오늘 얘기를 듣고, 발 근육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 뭐 딱딱하지 않게 제가 진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밤 늦었는데 또 막 딱딱하게 하면 또 졸리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재밌게 잘 시청을 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좀 이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말하는 동안에 즐겁게 오늘 방송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차게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네. 발이 진짜 그냥 발이 아니었습니다. 제 2의 심장이라는 것이 확확 느껴졌는데요. 오늘 또 궁금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니까 너무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고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을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설문 마무리로